상실을 넘어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할 용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영화의 기본적인 고유관이고, 누구나 다 상실감을 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상실이라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항상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흔히 상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래 노르웨이의 숲이지만 한국에서 상실의 시대로 번역된 책의 내용도, 소설의 내용도 동일하게 상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의 문제이고, 그게 사실은 이 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다. 누구나 상실을 갖고 있지만, 상실을 난 극복하지 못했어. 극복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되면 상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성숙이에요. 상실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보단 내가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영화의 남녀 관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꽤나 성숙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항상 고민인데요. 영화 다 보고 나서, PPT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좀 요즘은 많이 달기 시작하는데, 그 쯔지 히토나리, 그리고 영화로도 되게 유명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죠. 피렌체 두오모에서 미술 복원하고 하는 남녀의 이야기인데, 냉정과 열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은 이미 사랑을 한번 했고 가정을 이미 이룬 상태이고,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들은 다 세상을 뜬 상태에서 열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불태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고, 특히 안 같은 인물은, 여성 인물은 사실 거의 1시간 30분쯤 됐을 때, 이 영화가 1시간 43분짜리 작품이거든요. 그때 이제 둘이 드디어 시쳇말로 동침을 해요. 그죠? 사랑을 나누는데, 그때 안의 표정은 좋지가 않죠. 계속 그 장 루이의 시선을 피하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게 되고, 그거는 일종의 죄의식이기도 하겠죠. 죽은 남편에 대한. 냉정하게 보면 그 사이 동안 다른 남자의 어떤 연애든 뭐든 해보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 루이는 되게 이상한 장면이었는데, 몬테카를로 랠리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보면 다른 여자랑 또 있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남자는 뭐지? 저게 사실은 저 시대 때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남녀의 대중적 통념일 수 있어요. 여자가 훨씬 더 순종적으로 보이고, 남자는 그래도 훨씬 더 성이나 이런 데 자유롭게 그것들 욕망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는 66년도 영화예요. 아직 68년도 68혁명이 오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성의 균등함이라든가 성해방의 물결이 오기 전 때 조금 더 눌려 있었던 보수적 사회적 분위기들이 사실은 남녀 관계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중간중간 할 텐데, 어쨌든 차가움은 안의 영역이 더 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뜨거움은 이 카레이서인 장 루이의 영역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두 사람이 결국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영화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꽤 길게 늘어지면서 가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20분이면 벌써 어디 여행 갔다 오겠는데, 이 영화는 그런 호흡으로 보자면 되게 이 사랑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 루이도 열정적인 남자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자를 강압하거나 하진 않아요. 또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그런 면모들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60년대식 어떻게 보면 중년의 사랑, 두 번째 사랑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느냐라고 보신다면 훨씬 더 이 영화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옴모와 팜모, 남과 여라는 66년도 클로드 룰루슈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처음에 타이틀이 나오면서 이제 자랑을 하죠.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탔고, 그리고 67년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다. 근데 여기서 좀 지금 달라진 명칭이 있어요. 뭘까요? 지금은 외국어 영화상이란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저걸 언제까지 썼느냐? 2019년도까지 썼어요. 2020년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인터내셔널 피처 필름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어요. 외국어 영화상이 명칭이 바꿨어요. 근데 2019년도까지만 썼던 명칭이고요. 지금 국제 장편 영화상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에메 같은 여배우는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하는 등 꽤 화려한 수상의 경력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딸한테, 프랑스아지죠? 프랑스아지한테, 그래야 널 잡아먹지, 할머니는 소녀를 먹어버렸어. 이거 무슨 동화일까요? 빨간 두건이에요. 그러니까 너 재미없어, 그거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비극적이야 라고 딸이 얘기하니까, 그럼 무슨 다른 얘기 해줄까? 그러니까 푸른 수염 얘기해요. 푸른 수염 혹시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도 동화예요. 그림 명제가 기록했던 푸른 수염.
안에는 푸른 수염이라는 이상한 남자가 아내와 결혼할 때마다 여자들을 죽이거나 벽에 가뒀던 얘기죠. 그것도 되게 잔혹 동화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푸른 수염 얘기라고 해요. 사실은 남과 여가 동화죠. 어떤 동화예요? 누구를 위한 동화죠? 저 애기들을 위한 동화겠어요? 남과 여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그런데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엄마인 안이 자신의 딸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얘기들이에요. 그 동화는 사실은 그림형제의 동화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어 왔는데 대부분 원형들은 되게 잔혹 동화들이에요. 헨젤과 그레텔은 실제로 과자를 만든 집 얘기가 원형이 아니라 그 안은 얘는 옛날에 너무나 가난해서 애들을 버리거나 인육을 먹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흔적들이 민담으로 남아서 그림 형제가 그것을 채집해가지고 그 처음에 초판본을 냈는데 너무나 잔혹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점점 그것이 각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권으로 그것이 독일에서 출발을 해서 펼쳐지면서 지금의 버전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이제 교양과 상식이니까요. 백설공주 얘기에서 백설공주의 엄마는 자기 딸을 이제 계모니까 그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백설공주 원형 민담에서는 백설공주의 엄마는 계모가 아니라 실제 엄마예요. 그래서 그런 동화의 원형들을 알게 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되게 잔혹성과 성적 폭력과 비극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 두 동화 되게 대표적으로 있는 게 빨간 두건. 결국 빨간 두건 소녀가 잡혀먹는 얘기. 푸른 수염 자신의 아내를 잡아먹었던 죽였던 되게 연쇄살인마 같은 뭐 요즘식 따지면 뭐 소시오패스쯤 되는 그런 남자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 지점이 여기예요. 이건 근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은 저 나이 때 두 번째 사랑이 저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환타지죠. 대부분의 멜로드라마는 환타지죠. 그 환타지들을 사실은 이렇게 처음부터 밑밥을 깔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이유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장 루이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등장을 해요. 그럼 항구로 가자라고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담배 물고 타임지는 프랑스인데 타임지를 입고 있죠. 영어 잡지 읽고 또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나 미치광이 삐로에서 고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장골 백몽도가 하는 장면. 거의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컷이 쭉 넘겨지면 이렇게 아이가 있는 앙뚜안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 장루이 트리티장과 장을 백몽도는 사실은 그렇게 친연성이 있는 배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루이 트리티장은 노벨바그 시대 때 대표적인 노벨바그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뭐 더 유명한 영화로는 베르톨루치 이탈리아의 수능자의 주인공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 이후에 찍은 영화인데 69년도에는 에릭 로메르의 모드집에서의 하룻밤에 짱이라고 하는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배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주요한 작품들에 나왔었고 실제로 또 카 레이서 경력도 있었어요. 아마추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영화에 좀 쓰이게 됐다. 이게 아이한테 운전을 가르쳐주는 장면. 이게 요즘 찍힐 수 있겠습니까? 시비 걸겠죠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감독이? 애한테 운전을 시키고 앉아있다니 라면서 하겠지만 60년대 때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가능했고 여기서 보면 이 남자는 아이들 옆에서도 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도 버젓이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죠. 요즘 같으면 천인 공노할 짓이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사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교차 편집되고 있어요. 아내, 안과 딸 그리고 장 루이와 앙뚜안의 장면들이 계속 초반에 둘이 등장을 하면서 교차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타이틀 시퀀스죠. 타이틀 시퀀스에서 보여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 촬영 감독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파트리스 푸제하고 장꼴롱. 장꼴롱은 되게 유명한 프랑스의 촬영 감독이에요. 누벨바그 감독들하고도 많이 영화를 찍었었고 특히 그때가 너무 좋아하는 한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극장 개봉은 안 하지만 프랑스 60년대 코미디의 대가는 50년대 짜크타띠거든요. 짜크타띠의 플레이 타임을 촬영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같이 또 보조적으로 촬영 감독 역할을 했던 게 파트리스 푸제인데 이 영화의 성공 이후에 파트리스 푸제는 이후에 클로드 룰루시와 함께 계속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틀이 먼저 나온 다음에 요게 나와요. 촬영에 클로드 룰루시. 네, 실제로 클로드 룰루시가 많은 장면을 찍었어요. 차 장면이나 핸드헬드를 차가는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클로드 룰루시가 찍었고 실제로 클로드 룰루시가 초기에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 한 3-4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다 망했어요. 배급사도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었고 이 영화는 딱 3주 만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예산도 적었고 쓸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도 이제 자기가 다 직접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기술적 스태프들도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특히 손을 들고 찍는 장면들은 핸드헬드 찍는 장면들은
본인이 다 직접 찍었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 룰루슈가 많은 인터뷰에서 했던 건데 실제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그 해변가를 보는데 어떤 여성과 개가 뛰는 걸 보고 그 즉흥적으로 소위 말해서 믿기지 않는 거짓말 같은 게 그래서 단숨에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찍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설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빌의 해변가에서 노인과 개가 있는 장면, 이건 영화의 시작에도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뭐 짜코메티 얘기하면서도 나오고 또 맨 뒤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이게 이 영화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시작점에 이렇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모티베이션 됐던 어떤 사연이기도 해요. 그건 무슨 뜻일까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뮤직비디오와 특히 이제 그 카레이서 장면들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포드나 이런 데서 협찬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카레이서를 알바 삼아서 많이 촬영들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다른 영화들은 꼭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각본도 하고 촬영도 하고 제작도 하고 혼자 죽치고 확정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벼랑 끝에서 찍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절박함들이 사실은 또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건 음악, 프란시스 레이죠. 프란시스 레이도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지인 통해서. 그래서 룰루 씨랑 얘기하는데 대부분 영화 음악은 지금도 영화 다 완성되면 보고 음악을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게 그 기본적 원칙인데 이거는 음악이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영화를 찍기도 전에. 그래서 음악에 맞춘 거예요. 애초에 그 모티베이션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거의 뭐 스케치죠. 입으로 뭐 따다다 따다다다 너무 계속 강압하니까 외우시게 되고 뭐 이전부터 알고 계시던 그런 음악이기도 하죠. 그것도 원래 클로드 룰루시는 오케스트라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쓰고 싶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악기의 최대 효과를 싸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쓰자. 그래가지고 사람의 음성으로 마치 그런 음악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그 결과물이다. 반대로 그것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강렬한 어떤 음악으로 남게 됐고 이후에 거의 모든 작품에 그 클로드 룰루시가 거의 45편 정도의 영화를 하는데 이 이후에 대부분의 영화들을 다 같이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의 음악적 동반자고 클로드 룰루시는 다른 인터뷰 한국의 2015년도에 남과 여가 이제 뒤에 속편들이 있거든요. 속편들이 나왔을 때 2015년도에 부산영화제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인터뷰에서 자기는 때로는 영화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여길 정도로 음악에 대한 사실 음악이 또 앞서는 감독들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저는 이제 음악이 영화에서 앞서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뭐야 그냥 음악으로 다 그냥 영화는 영상으로 그냥 땜빵하는 뮤직비디오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에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작품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떤 절묘한 균형점을 찾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말마다 특급 기숙사 학교에 찾아오는 거죠. 도빌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 이따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아주 멀지 않아요. 남녀 주인공은 파리에서 살고 있는 인물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숙학교에서 각자 이제 주말에는 애들 보러 오는 거죠. 애들 보러 오고 그럼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들은 엄청나게 부자여서 기숙학교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은 거의 애기들인데. 근데 유럽, 특히 프랑스는 되게 오래전부터 기숙 시스템이 되게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때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꼭 부자가 아니어도 일반 민중들도 기숙학교에 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육학 책의 원조로 알려진 루소의 에밀 같은 경우 보면 루소는 되게 뛰어난 철학자고 소설가이고 계몽주의 시대 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생아들을 낳았어요. 뭐 한여하고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들을 대부분 다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몽주의 시대 때 프랑스는 이미 고아원들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럼 루소는 되게 나쁜 XX예요? 물론 그렇게 지금의 관점에서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루소가 고백록에서 다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운 성찰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적인 어떤 목적이다 하면서 에밀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어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동시에 던져주는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적 교육학의 기초 중에 하나가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거든요. 판본이 국내도 워낙 엉터리 번역 포함해서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마 교육학 개론이나 이런 거 듣게 되시면 대학교 때 에밀 얘기는 한두 번쯤은 꼭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그 학교, 기숙사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은 뭐 장 루이는 좀 돈을 잘 버는 당연히 카 레이서니까 그런 것 같고 아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계급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못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내 집은 좀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장면들이 나올 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잣집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런 어떤 계급적 차이도 미묘하게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학교에 오는 차들 보면 다 명품 차예요. 기사들이 딱 딸려 있는 그렇게 애들을 놓고 가는 그런 그 차였는데 아니 기차 타고 가겠다고 해서 이제 차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차가 없고 차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계급적 현실이 있는데 장 루이가 아들을 놓고 가다가 인사하고 헤어지다가 안을 차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맨스가 출발되는 거죠. 동시에 너무나 우연적이죠. 말이 되냐? 뭐 차 타면 뭐 다 연애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영화는 그런 논리적인 내러티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되게 감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빨리 휘발시켜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빨리 만나게 했는데 진도는 더럽게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또 배반하기도 해요. 끊임없이 지연하고 딜레이시키고 그 감정이 어떻게 쌓여가는가라는 것을 관객들한테 최대한 또 전달해 주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영화다. 그런 아이러니가 되게 재밌다. 지금 보면 더더욱 더 재밌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영화 초반에 드리워진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한 것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과거에 다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이에요. 특히 안이라고 하는 그 여성은 과거로부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인물로 결국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영화 초반서부터 그렇고 나중에 식사 장면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 차를 끌고 도빌까지 갑자기 와서 파리에서 알아봤더니 도빌로 갔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 도빌에서 막 찾아 헤매는데 아니 애 둘을 다 데리고 이렇게 해변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영화에서 아이들 식사 장면에서 물론 아들이 뭐 농담하는 장면들 뭐 스페인어 하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애들이 사실 그렇게 화면에 많이 잡히지 않아요. 오로지 더 많이 중심화되는 건 어른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선 이런 가족 소설은 소위 신파 영화들 전설적인 신파 영화죠.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영화들에서는 애들이 되게 중심이 돼요. 이 부부가 헤어져도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에요. 요즘의 어떤 감정 구조는 동시대 한국인들에게는 좀 멀어졌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저런 가족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항상 중액적인 것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반해서 이 영화는 꽤 현대적이라고 보이는 게 애들 때문에 만나게 됐고 애들이라고 하는 어떤 가족이라는 잔여물,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로부터 온 것들이 되게 여전히 이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애들을 중심화시키지 않고 계속 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장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두 남녀가 서로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왜 배우를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지 애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툭툭툭 앙뚜안의 얘기들 몇 마디 제외하고는 가족적 구성이 건드려지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완전히 중심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미묘한 차이와 간극이 좀 흥미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과거 결혼 생활의 증거이자 두 남녀가 서로를 파악하고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이들이 또 발목을 잡는 어떤 이중적 역할을 하기는 한다. 현대적 시각에서 이 영화는 단순히 로맨스가 아닌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개인으로서의 욕망, 부모는 이제 가족적 구성원으로서 욕망인 거죠.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년의 초상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은 과거의 결혼 생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동시에 이중적으로 새로운 관계의 매개체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아이들 때문에 저렇게 만난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냥 뭐 그랬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물의 정체성과 세계관들을 되게 명확하게 가리키는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놓치고 차에 같이 오르게 되면서 차에서 약간 어색하면서 뭔가 계속 화면들이 점프하죠. 대화들이 쭉 편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치광이 피에로에 보면 차에서 대화를 하는 저 남녀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유사하게 찍혀놨어요. 그래서 파리로 가는 기차를 놓지 않는 장르의 차를 얻어타게 되고 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이 영화에서 심심하면 계속 빗물이 오거나 뭐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장면은 특히 대본이 없었대요. 그냥 즉흥 연기를 통해서 두 남녀의 어떤 그 마음대로 표현해봐 라고 해서 나중에 채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컷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연이어지는 대화가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들을 서로 놓고 해보는 그런 장면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웃긴 게 이제 저희 딸은 공부를 못해요라고 아니 말하니까 내 똑똑하지만 게으르죠. 그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인 거죠. 입버릇처럼 누구한테나 다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훌륭한데요, 똑똑한데요, 똑똑하지만 좀 게을러요. 이게 선생님이 되면 다
사실은 컨트롤 CV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안다 라면서 이제 피식 서로 웃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루이 차 포드 머스탱인데 장루이가 이제 소속한 카 레이싱 회사의 차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협찬을 받은 차이기도 하고. 근데 자동차는 특히 이런 멜로드라마나 남녀 주인공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하죠.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겠죠. 남자의 차가 뭔지가 중요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특히 60년대 세기의 영화들, 이 시기 때 영화들은 너의 자동차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떤 계급성, 전체성, 그 남자의 어떤 성적 욕망 같은 것들도 대변하는 어떤 매개물로서 자주 쓰였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만든 20세기 때 만든 영화지만 크러쉬 같은 영화들을 보면, 물론 그건 소설 자체가 약간 독특한 소설이기도 합니다만 원작이, 거기서는 차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욕망의 매개체물들을 되게 변주해서 표현해서 예전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상영됐고 한국에서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영화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차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성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게 다양하게 보여줬던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자면 차 안에서의 세상의 소음부터 단절될 수 있는 로맨틱한 안식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차에서 처음 서로의 대화를 나누게 되고, 나중에 차를 끌고 장루이는 안을 데리러 가거나 심지어 기차보다 빨리 와가지고 낚아채는 거죠. 그건 압도적이죠. 도대체 몇 킬로를 밟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클로드 르루시가 이제 자동차 촬영 같은 거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1970년대 때 9분짜리 단편을 만들어요. 그게 랑데비라는 작품인데, 어떤 거였냐면 그때도 이제 되게 빠른 차 종류 이름 까먹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파리에서 몽마르트까지, 파리 위에서 남북으로 질주하는 그걸 원 테이크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 신호를 9번인가 그 정도 위반해서 한 테이크로 쭉 찍어서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으면서 몽마르트 언덕 밑에서 그 영화가 끝나요. 사람들은 보고 너무 환장했지만 경찰들이 분노해서 고발했다고 해요. 저 신호 위반과 저런 짓을 해다니. 사실 자동차라는 것이 70년대 때 이 클로드 르루시의 그 짧은 랑데브라는 단편에서 위반인 거예요. 내가 굳이 기성 질서와 이런 것이 없이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활용이 됐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도 자동차라고 하는 것, 특히 직업상 카 레이서라고 하는 저 직업이 그냥 무심하게 던져져 있는 것은 아니다. 분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중년 남녀 상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저긴 약간 안전하고 폐쇄적인 공간 같은 거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방이죠. 노래방이 됐든. 한국은 진짜 방을 좋아하는 문화 아닙니까? 이게 좀 달라요. 유럽에서는 남녀가 사귀면 집으로 초대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한국은 집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라는 것도 문화적 정체성과 되게 깊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각국의 문화마다 그런 차이들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 차라는 것이 남녀 공간에서 또 되게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대변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장르의 직업과 남성성도 드러내면서 파리와 도빌의 2시간 거리를 단박에 압축하는 힘과 사랑의 기호를, 욕망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가시화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자동차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자동차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플래시백이 돼요. 이 영화는 흑백이 쓰였다가 칼라가 쓰였다가 가끔 세피아 톤도 나와요. 그렇죠? 좀 세 가지 톤이 나오는데, 원칙이 뒤에 이제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엄청나게 있지는 않아요. 일단 흑백은 언제 주로 썼냐면 실내 장면들에서 썼어요. 왜 실내 장면에서 흑백 화면을 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잖아요. 실내에서 찍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조명 비용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으로 주로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이나 몇몇 장면들은 약간 세피아 톤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밖에서 자연광을 쓰면 되니까 조명기가 필요 없어서 그때는 칼라를 썼고요. 흑백이 필름이 훨씬 더 싸기도 하고요. 이건 35mm 필름도 쓰였지만 동시에 16mm 필름도 썼었어요. 이때는 영화를 여러 가지 필름의 사이즈와 매체에 따라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 있다. 어쨌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저건 과거에서 칼라가 아니라 그냥 자연광을 쓸 수 있어서 칼라인 거예요. 그걸 너무 크게 유심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스턴트맨이자 음악을 좋아했었던 남편 피에르를 회상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시각적 대비라가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다양한 어떤 톤과 어떤 색감들을 살리는 데는 되게 중요하게 잘 쓰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 재미있었던 건 그거 있었어요. 보통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플래시백이 되면 과거로 돌아가면서 아주 고전적으로 잘 쓰이는 방법은 이전에 있던 사운드가 먼저 이 현재 화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브릿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운드가 먼저 들어가서 그 사운드를 따라서 과거로 싹 이동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화면에 겹쳐진
판타지물 디졸브 시키거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지금 과거로 가고 있어, 전환되고 있어, 플래시백 되고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툭 끊어져서 툭 가버려요. 그래서 되게 요즘은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보시니까 그게 어색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세대 따라서는 저렇게 플래시백을 가는 게 되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자, 나 지금 가고 있거든. 뭐 이 세계물로 따지자면 나 이 세계로 가고 있어라고, 옛날 이 세계물은 그랬어요. 나 지금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 그래서 그 옷장을 거쳐서 간다라는 어떤 그런 장치들, 통로들이 막 묘사가 돼요. 동화나 뭐 판타지물에서도.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있다가 이 세계로 훅 나니아로 가버려요. 이 매개체가 없어져요. 근데 이 영화도 보면 플래시백이 나올 때 매개체가 없이 그냥 툭툭툭 직선적으로 나와서 그런 건 지금 봐도 상당히 이채롭고 현대적으로 보인다. 그것이 의도했는지 어떤 제작비의 문제였는지 이런 기술적 문제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인다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남편 회상할 때 그 쌈박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면을 가져온 거냐면, 고달의 미치광이 피에로가 뮤지컬 영화가 아닌데 중간에 저렇게 뮤지컬들을 삽입해요. 그래서 미치광이 피에로에서 그 뮤지컬을 삽입한 장면들, 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적 장면들도 쓰는 건, 사실 고달의 미치광이 피에로가 이것보다 1년 전에 나와가지고 파리에서 1년 동안 장기 상영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멀티플렉스의 시대가 아니에요. 보통 한두 개가 안에서 되게 장기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누벨바그의 전성기였다고 할지라도 한 영화가 1년 동안 한 극장에서 걸려있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었고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어서 거기에 남과 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면들의 형식성들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고 있다. 핸드헬드 촬영도 물론 고다르가 네버테르 헤라 이후에, 그 영화 이후에 그런 촬영 기법들도 가지고 오고 있지만, 사실은 당대에 인기가 있었던 바로 1년 전에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치광이 피에로의 저런 뮤지컬적 요소들도 적극적으로 도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장루이의 직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포드 모델을 경기를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아까 전화번호 받았죠? 몽마르트 15-40번. 저게 이제 전화번호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60년대 영화들 보면 어떤 몽마르트 이런 지역성을 전화번호에 직접적으로 넣어서 교환원 통해서 전화를 하는 게 그 프랑스의 일종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뭐 지금 보면 약간 좀 이채로워 보이죠? 그런 장면 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유로를 통화로 쓰고 있지만 옛날 프랑스의 화폐 단위는 프랑이었어요. 그래서 몇천 프랑이면 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치가 별로 없는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화폐만 두꺼운 그런 지폐들을 썼던 적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장르의 직업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이제 자기가 도빌 갈 때 데리러 가겠다라고 이제 좀 전에 전화했던 장면이죠. 그래서 데리러 가는 장면이고요. 집 앞에서 만나고 나가는데 차에서 또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됐죠. 과속으로 달리던 차가 미끄러져 두 남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 듣는 거 별로 안 좋죠 그랬더니, 아니 차를 탈 때는 별로 안 좋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막 물탕을 튀기면서 가니까 물 튀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들은 사냥꾼이에요 라고 하면서 쿨하게 또 넘겨버리고 저 남자들이 뒤돌아보는 장면도 영화 속에서 보신 그 장면인데, 하나 이제 여기서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 저 장면이에요. 당신은 무슨 직업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는 자신이 이제 영화 일을 하고 거기서 스턴트맨인 남자를 만났었다는 얘기를 이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의 직업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답이죠. 갑자기 세피아 톤의 화면으로 확 바뀌면서 장루이가 어떤 직업인지를 이제 말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말로 실제 한 장면 없고 저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그렇게 되셨죠? 근데 무슨 직업인 거예요? 무슨 직업이죠? 포주죠, 포주.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냥 차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빌에서 가족들의 식사 장면이 나오고 서로 직업을 물어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는 되게 우리 실수예요. 그 직업이 어떤지를 물어보게 되고, 너무 빨리 코너를 돌면 안 되고 또 너무 느리게 돌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배우 하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 제 일에 만족해요. 배우는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각자에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로 애들이 앞에 있고 애들도 앙뚜안 포함해서 몇 마디 이거 새우도 먹어라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카메라 많이 안 들어오고, 카메라 나뉘어져 있는 것도 이 사이즈, 이렇게 둘이 있는 이 공간을 놓고 계속 대화를 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계속 반복되는 이 손의 클로즈업이 있어요. 이렇게 손이 안에 등 쪽에 다가가게 되고
뭔가 만지려는 그 듯한 뉘앙스의 어떤 손 동작과 그런 것들을 한 2번인가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유심히 보시면 충분히 캐치된 영화고 그 클로즈업을 되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왜 손에 대한 클로즈업이 더 중요하냐? 그 다음에 배 탈 땐 실제로 서로 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되게 고전적이죠. 장자크 아노가 영화로도 만들었던 마르트 듀라스의 원작 소설 연인에서도 처음에 그 두 남녀가 차에 타서 손을 어루만지면서 사실 그 장면은 그 어느 정사보다도 더 진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손 자체가 되게 에로틱한 거죠.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것들이 앞에 보였던 손의 움직임, 그리고 뒤에서 손 만질락 하다가 그거 못 만지고 배가 지나가고 갈매기 쫓아서 애들이 뛰어가고 하면서 저 손의 거리가 보여지는 일련의 장면들은 이들의 거리가 가족 식사를 빌미로 가까워졌고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관객에게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애쓰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변가를 걷다가 갑자기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저 노인과 개 얘기. 노인과 바다도 아니고 노인과 개죠. 거림보리도 거의 닮아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짱루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짜코미티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짜코미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불이 나면 렘브란트, 화가 렘브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렘브란트와 고양이 중 뭘 구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 답변을 짱루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그 자신도 들었다면서 그때 고양이를 구했겠다고 했죠. 아 그랬나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인즉슨 예술과 삶 중에서 삶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2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게 60년대 이름을 알리던 걷는 사람 짜코메티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걷는 사람 시리즈 중에 한 편이에요. 짜코메티의 조각은 다 저래요. 항상 해요. 그래서 그로테스크하다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로테스크는 약간 죽음, 그로타라는 무덤이라는 말과 어원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 짜코메티는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밝혔어요. 죽음과 가까이 있는 그 본원적 뼈대만 있는 존재로서 표현을 했고 60년대 짜코메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 조각가였었어요. 심지어 피카소가 가장 질투했던 동시대 예술가가 짜코메티 할 정도로 짜코메티는 실물을 보시면은 저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 단순함과 저 근원성과 저 뼈대만 가지고 사실은 덩어리진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의 형상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이런 짜코메티는 결국 자신의 예술작품이 되게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20세기 예술가로 꼽히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술이 뭐가 중요해? 삶이 중요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건 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카레이서든 아무리 뛰어난 스크립터든 그게 뭐가 중요해. 결국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클로드 르루슈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던져주는 일종의 메타포인 거죠. 메타포를 던져주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이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관객들이 지켜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노인과 개인 거죠. 남과 여가. 누가 개이고 누가 노인일지는 상상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저들이 노인과 개를 바라보면서 짜코메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과 여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삶이 맞춰주고 있나? 같이 저 리듬이 같이 따라가져지고 있나? 라는 것을 응시하게 되면서 저들이 결국 자신의 직업과 어떤 과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지켜보게 만든다. 동일한 평행 구조의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얘기이다. 끊임없이 저 노인과 개의 이미지들은 후반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2분에 차를 타고 가면서 드디어 손을 잡아요. 차가 좋은 거예요. 차는 잡을 수 있는 공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둘만의 공간, 은밀한 공간, 사적인 공간, 짱루이가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손을 잡게 되니까 드디어 안이 물어봐요. 당신 근데 그래 잡은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한 적이 없어. 당신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데 왜 다른 여자에게 하지 않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결국 아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기계적이에요. 처음에는 첫 만남에서 첫 차를 탔을 때는 짱루이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고 워낙 매혹적이고 미녀니까. 근데 이번에는 손을 잡히자마자 드디어 아내의 입술이 터지는 거죠. 너 왜 딴 여자 얘기를 안 해? 라고 따지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나온 질문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이게 52분이에요. 진도가 엄청 느린 거예요. 52분 영화의 절반이 넘어갈 쯤에 그렇죠. 그 절반쯤에 드디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레이싱 사고와 상실에 대해서 이제 안의 장면들인데 일부러 안의 장면은 많이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때는 확실히 세피아톤이라고 하는 경기장 장면들이 보여서 야외인데도 컬러가 아니라 세피아톤인 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속도와 죽음
불의 레이싱 사고로 생사로 갈 때 아내가 자살했다. 뭐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자살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상실된 상태구나. 어떻게 보면 서로 되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는 순간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그래 뭐 남편이 사고 당해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다고 자살을 바로 해? 저 때 이미 앙뚜안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이도 시점상 그쵸? 앙뚜안이 저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약간 너무 저 둘의 어떤 상실의 조건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한 약간 억지 춘향 아니야? 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내 장면을 일부러 가져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무리 드라마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장루이를 아내가 장루이를 되게 많이 사랑했다는 것들을 짧은 순간에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 깨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급작스럽고 폭력적이고 이들의 만남은 두 개의 부서진 파편이 서로를 맞추려고 한 듯한 시도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일단 짝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그래서 둘 다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 진도가 어떻게 갈 거냐? 역시 또 50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뭐 그런 영화예요. 참 고진감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면서 이번 주에는 나 도빌 못 가요. 몬테카를로 랠리에 참가해야 돼요. 몬테카를로 랠리는 되게 역사적이고 중요한 랠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거 가기 전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에 왔더니 여자가 있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옷 안 벗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장루이가 섹스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듯이 너도 안 벗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그냥 뭉개서 넘어버려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씻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죠. 보이스 오프로 난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왔더니 너 쌍둥이 자매랑 사귀고 있다며? 그랬더니 어디서 나왔는데 그랬더니 잡지에서 나왔대요. 잡지를 보는데 잡지를 보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좀 전에 안과 만났던 얘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거 깨달으신 거죠. 잡지 보면서 그 자매 기사를 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왔는지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코믹한데 그래서 점심시간 같이 하고 400km를 달려왔어. 왜 잡지를 읽어요?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장루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뭔가? 이게 클로드 르슈가 혹은 이 당시의 대중적 통념이 대충 능력 있는 남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라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게 필요할까? 저 장면 없어도 아무런 지장 없거든요. 영화를 이해하거나 내러티브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기이했다. 넘기시면 몬테카를로 랠리가 나와요. 그리고 안에 영화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과 같이 교차 편집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대비가 되죠. 이전에 남편이 그 스턴트맨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동일하게 장루이가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루이가 목숨을 건 경주에 참가하는데 원래 이 몬테카를로 랠리가 험하기로 유명해요. 특히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1월 달에 열려서 항상 빙판길이에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약간 한 5,000km를 가야 되는 거라고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견디는 또 어떻게 보면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여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는 촬영 현장에 있는데 약간 이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어느 스크립터가 감독들이 앉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영화 현장에 있는가. 너무 강조해서 보여주시려고 힘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 뒤 이후에 파리의 정사라는 또 유명한 불륜 드라마 영화를 67년도에 이제 이 감독이 찍게 되는데 그때 여주인공도 역시 아누크 에메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어쨌든 잘 쓰려고 열심히 주인공화 시켜주는 물론 워낙 매력적이고 10대 때부터 연기를 했었던 그런 배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파리에 안이 이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때도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이죠. 샹젤리제 거리죠. 이게 개선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선문 앞을 거리는데 제가 딱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도로 한복판을 걸어간단 말이야? 저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도 한복판을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차가 뒤에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게 촬영을 했고 물론 또 되게 재밌는 게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통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둑 촬영을 했어요. 많은 부분들을 도둑 촬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랑데뷰라는 영화도 도둑 촬영한 거라고 그냥 아무 허가도 받지 않고 서류도 안 내고 이때는 더더군다나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찍고 싶은 이미지를 위해서 도둑 촬영을 했던 그러면서 사랑이 우리를 부르니까 속도를 내도 돼 막 이런 노래 영화의 내러티브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그런 음악이 계속 깔리고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누벨바그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리 꼬다리의 1959년도 장편 데뷔작인 내 멋대로 헤라에서 보면 그 쥔셴버그라고 하는 누벨바그라는 영화를 보셔서 나오지만 쥔셴버그는 이 당시 시대의 아이콘이었었어요. 단발머리 쇼컷에 청바지 뒷모습이 너무
이쁘신 분. 그래가지고 미국 배우이지만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사강의 슬픔이 안녕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그 영화 개봉을 해서 진샘버가 너무나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고다르가 이제 이 여자를 캐스팅하는 과정들이 누벨바그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상세히 나오게 되는데 진샘버가 처음 등장할 때 바로 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아까 되게 타임즈 읽는 거가 되게 웃기다고 했었잖아요. 누벨바그라 했었잖아요. 여기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을 팔아요. 파리 마치라는 잡지를 파는 것도 아니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을 파리에서 누가 읽는다고. 그게 사실은 장난이거든요. 일종의 누벨바그적 청춘의 저항과 그런 아이콘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시면 확연하게 이 장면과 아까 보셨던 잔상들이 있으면 물론 옷차림은 다 달라요. 진셴보그의 모습과 이 야누크 에메의 모습을 보시면은 충분히 제가 어떤 뜻으로 닮아 있다고. 그래서 이 장면이 굳이 필요 없는데 어떤 누벨바그의 어떤 스타일들을 끌어당겨서 컨트롤 CV 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몬테카를로가 사실 모나코의 도박 지역이거든요. 너 몬테카를로에 있다 그러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니야 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얘기도 또 똑같이 또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고다르 첫 장편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누벨바그의 미국 배우였던 진셴버가 등장했던 첫 순간이기도 했었고, 저런 어떤 청춘의 기운과 뒷모습과 어떤 젊음의 모습으로 막 등장을 했었는데 야누크 에메게도 저런 모습들을 일부 부여해서 지금 클로드 르루즈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몬테카를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전보가 오죠. 그렇죠? 쭈댐무 사랑합니다. 예, 전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때는 그 이전에 뭐 혼자 신문을 보거나 그 스포츠 자동차 경주에 가나 혹은 뉴스 릴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의 욕망을 전보로 보내는 장면.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는 전보를 보게 됨으로써 드디어 약간 능동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아내 모습. 그래서 아니 완전히 수동적인 여인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자기 욕망을 드러낼 때 드러낼 줄도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생각, 아니 한 번만 초인종을 누를까? 6시 반에 도착할 것 같은데 짜증나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파리에 도착했더니 층을 알려주는데 없다고 하니까 경찰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럼 도빌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도빌에서 이렇게 찾다가 헤매가지고 드디어 만나서 격렬하게 포옹을 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왜 엄청난 건지는 물론 장면도 꽤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됐지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기가 랭스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샴페인의 그 본거지인 샹파뉴하고도 되게 가까이 있는 랭스에서 이쪽이 그 프랑스 서쪽은 알프스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스위스예요.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을 거쳐서 오는데 이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한 5,000km를 와야 돼요. 여기까지 5,000km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 도빌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1,000km가 좀 안 돼요. 900km가 좀 넘어요. 그래서 중간에 대사 보시면 1,000km, 한 6,000km 내가 왔다고 해야지라고 막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이 전체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와서 저녁 때 전보를 받고 또 미친 듯이 1,000km를 달려서 간 거예요. 대충 여기서 10시쯤 출발했으니까 여기 6시 반쯤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거의 700km? 800km 정도. 그리고 여기서 또 2시간을 또 거쳐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거의 10시간 동안 경기 끝나고 바로 직전에 저녁 리셉션을 하고 있다가 술도 한잔 했을 텐데 거기서 또 다시 간다. 이건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죠. 아무리 대단한 정력가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만 봐도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품은 어떤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는 거린 거죠. 장거리 연애 다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물론 힘들죠.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열정이 있으면 6,000km를 바로 질주해서 가는데 최소한 하루 동안에 여기 니스가 있고 여기 칸 영화제 칸이 있고 여기 막세유가 있고 프랑스 니스 남부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몬테카를로 모나코가 있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시간 달려가지고 간다? 그런데 저 거리를 저렇게 갔다라는 것 자체. 랭스 몬테카를로가 모나코는 니스에서부터 한 30분 거리 정도로 있는데 진짜 이뻐요. 이쪽 지역들은. 근데 모나코는 별도의 국가예요. 왕과 왕비가 있고 아까 보시면 뭐 왕과 왕비가 이번 몬테카를로 경기에 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뭐 스키 타러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나코가 몬테카를로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수도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나코예요. 도박 도시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광지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서로 별로 큰 차이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라 이 거리감. 이 대단하다. 가다 보면 여기가 프랑스 중부쯤 되는 리옹이 있어요. 그래서 리옹에서 전보 좀 칠까라고
하면서 몬테카를로에서 이렇게 가면서 중간 주유소에서 얘기를 했던 장면들이 있고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거리를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도빌은 저쪽은 이제 위에 도버 해협이 있는 노르망디 지역이에요. 흔히 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크 같은 데서 나온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그런 북부 지역이어서 프랑스인들한테는 이 모나코나 이 니스가 있는 이 남부 지중해 지역도 휴양지이지만 여름에 저 도빌도 제가 갔던 이유는 도빌 영화제 때문에 갔어요. 예전에 도빌 아시아 영화제가 있었고 한국 영화들도 많이 갔었어요. 저기도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기도 바닷가가 있고 그런 북부의 어떤 더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휴양지는 북과 남으로 주로 나와 있고, 서쪽인 보르도 지역이나 이런 데를 휴양지를 쓰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남부 쪽은 좀 있어요. 있기는. 어쨌든 여름엔 무조건 바다죠. 저는 여름에 산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좀 이제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려워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과 보게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도빌에서 보게 되고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맨스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인 거죠. 열정적으로 저 6,000km를 달려갔건만 갑자기 과거의 어떤 냉정함이 이 여자를 엄습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걸 본 장루이가 왜 그래요? 라고 이제 되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에 대한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저것도 꽤나 인간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이고,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남녀의 화합과 로맨스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영화는 아니구나, 어떤 캐릭터의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에도 꽤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만남, 그 남편을 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아내 고백을 듣고 기차를 타고 도빌역에서 떠나보내면서 일요일의 만남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드디어 끝나는 것이 보여지는데, 재미있게도 기차 안에서,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특히 아니 생각이 중요하죠. 갑자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날 저녁 때 같이 식사를 시켰던 식당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생선을 시키려고 하다가 여기 스테이크를 안심을 시키게 되는데 메인만 시키니까, 그렇죠,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메인만 시키는 건 남녀가 와서 영업자 입장에선 배신이죠. 저것들이 와인도 안 시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켜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했더니 짱루이가 부르죠. 갑자기 웨이터가 되게 신나서 달려오잖아요. 했더니 음악을 틀어주세요 라는 일종의 코믹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기차와 자동차에서 각자 파리를 향해서 이제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채 오면서 이들은 과거의 플래시백들, 이 영화의 플래시백은 다 자신의 상처, 과거의 기억들이었다고 한다면 드디어 서로의 기억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변화인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상대를 생각할 때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부재했을 때, 없을 때. 근데 내가 부재해 있을 때 무엇을 떠올리냐라는 것이 내 존재를 채우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그걸 되게 정확히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부재할 때 떠올리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 멍멍이나 야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이따 야옹이 밥 줘야 되는데 내가 밥을 또 안 줬구나, 내가 미친 XX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야옹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기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플래시백이 반복적으로 각 인물마다 드러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최후엔 변화해서 채워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며 도빌에서의 저녁을 떠올리게 되고, 상실을 겪은 현대 관객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미련하고 답답하지만 너무나 뼈아프게 현실 공감적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열심히 찾아오면서 저 184번 경기용 자동차였다는 뜻인 거죠. 저걸 타고 도착을 해서 오게 됩니다. 이 영화 다음에 66년도 전 67년도에 나왔던 그 누벨바가 워낙 세니까 미국에서 아메리칸 뉴시네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마이클 니콜슨이 만들고 더스틴 호피만의 장편 데뷔작이었던 졸업이라는 작품이에요. 되게 유사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나온 영화예요. 여기서 보면 그 졸업 선물로 받은 부모가 준 알파 로메오 차를 타고 그 엘레인을 찾아서 결혼식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절대절명의 미션으로 나와 있고, 졸업에서 맨 마지막에 결혼식장에서 신부 엘레인 데리고 도망치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되게 비슷한 구조의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졸업이 벤치마킹한 거예요. 근데 이때 자동차를 타고, 얘는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LA에 있는 대학은 UC 버클리예요. 저기 동부에 있는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 말고 또 다른 버클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
600km로 자동차를 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다가 거기 가서 듣게 돼요. 결혼식은 산타 바바라에서 해. 그래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한 500km로 또 내려와야 돼요. 또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망원 렌즈로 벤이 열심히 그 교회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들을 망원 렌즈에 줌과 트랙을 써가지고 찍은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처럼 차가 여기서도 이 남자의 상징, 벤의 어떤 변화, 그리고 벤의 욕망, 로빈슨 부인과의 불륜 다 차 때문에 시작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로빈슨 부인이 차 태워달라고 해서 로빈슨 집 부인에 가서 LA인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어떤 시초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차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누벨바그적 영화나 아메리칸 뉴시네마에도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1967년도. 그래서 65년도 미치광이 피에로, 66년도 남과여, 67년도 졸업. 이것들이 어느 정도 친연성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기차와의 경주, 교차 편집, 병치 편집이 되어 있고 정적인 아니지 않은 계속 눈으로서 과거의 기억, 그러다가 그 장루이와의 저녁 식사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장루이는 어쨌든 기차보다 빨리 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런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순간은 로맨스 영화임에도 꽤나 스릴러의 버금가는 시각적, 강박적 속도감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병치를 통해 사실 이 병치는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 몬테카를로 랠리를 펼칠 때도 안이 파리에서 있거나 아니면 촬영장에 있는 장면들도 역시 교차 편집이 됐었고요. 끊임없이 교차 편집으로 두 인물 남과 여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긴장감과 그들의 연결 고리들을 끊임없이 지속시키면서 만들어주는 편집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역이 생라자르역이에요. 파리에는 북역, 동역, 제가 자주 타는 베르시역, 클레롱페랑 가기 위해서 등등 많은 역이 있어요. 그중에 또 하나가 생라자르역이고 북부로 가는 그런 기차들이 도착하는 곳. 거기서 먼저 와서 이렇게 저 장루이가 기다리고 있죠. 되게 웃기죠. 보고 있으면 신났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안이 군중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저것도 도둑 촬영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남자가 이렇게 볼 때는 뭐지? 라고 하는 눈빛으로 봐요. 놀랍죠? 요즘은 불가능한 건데 저 때니까 가능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들을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유심히 보시면 그 시선이 배우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안을 발견하게 돼요. 장루이는 화면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진짜 멜로드라마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 나오는 거죠. 이 영화가 거의 정점을 찍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무조건 돌려. 한국의 드라마 질투 이런 데서 계속 돌려. 그만쯤 돌렸으면 돌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근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프리즈 프레임으로 영화가 끝났는데 그럼 이들이 행복해질까요? 결혼했을까요? 사실 그건 되게 미지수인 영화예요. 그걸 되게 방점을 찍어주진 않아요. 그냥 어쨌든 상처와 서로 약간의 가름막을 한번 텄다. 하룻밤과 그리고 잠깐의 도빌에서 파리까지 각자의 교통편으로 기차와 차로 오는 기차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극복했다. 그건 속도감의 문제고 이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의 문제고 그런 것들을 했다. 그것을 여자가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 거지 사실은 그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 것이다. 특히 360도는 그래 충분히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옹. 비평가들은 이 정지 화면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유령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과거를 이겨내고 사랑을 선택했음을 시각적으로 박제한 엔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인 거죠.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을 더 덧붙여서 해드리면 아까 칼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차 장면에서 주로 실내 장면에서는 그냥 흑백 필름으로 주로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세피아 톤들인데 이때도 세피아 톤이고 경기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세피아 톤이고 몬테카를로에서 왕자와 공주가 오지 않았다 이럴 때 세피아 톤들도 섞어서 쓰는데 어쨌든 그런 톤들을 썼던 건 주로 실내 장면에 해당되는 원리가 있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정교하게 쓴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후 컬러와 세피아 톤과 흑백 화면들을 교체해서 쓰다 보니까 열심히 분석하려고 들었죠. 그냥 그때마다 클로드 르누시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생각해 주셨는데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근데 때로는 예술은 그런 우연성의 선택이 되게 어떤 창조적인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저 입으로 한 스켓 장면들은 사실은 영화보다 더 먼저 나타나서 영화보다 나중에 끝내 저희의 머릿속의 잔상은 그 360도 패닝이 머릿속에서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음악이 결국엔 남게 되는
프랜시스 레이의 음악이 남게 되죠. 따지고 보면 이런 어떤 연출들은 나중에 이제 80년대 미국에서 MTV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을 선도하는 그런 영화적 연출을 보여줬다라고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좀 더 수동적으로 나타나긴 해요. 아직 68혁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적이지만 무조건적이 수동적이지 않다. 직장 여성인 동시에 싱글맘으로서의 장르이 없어도 두 아이를 독일에서 돌봐주는 장면들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셰가 좀 있는데 동시에 이 영화는 뻔한 해피엔딩의 로맨스라기보다는 그 상처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영화였다. 그리고 장 루이도 어떤 성숙한 남성성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 여자가 갑자기 눈물 흘리고 나는 그냥 기차 타고 갈게요 라고 했으면 요즘 같으면 분노를 터뜨리면서 네가 나한테 그러다니 뭐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되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일단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께서 느꼈기 때문에 옛날 영화라고 해서 꼭 남녀가 되게 분리돼 있거나 대립돼 있거나 하는 구도의 영화라고 단순하게 말하긴 힘들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해피엔딩도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후에 8년도에 속편 남과 여 그 두 배를 그대로 데리고 또 찍었어요. 이들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년도에 거의 50년이 지나서 남과의 3편을 또 찍었어요. 이렇게 찍은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비포 시리즈 이미 선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포 시리즈만 아시면 안 돼요. 리처드 링클레이터만 한 거 아니라 링클레이터가 이걸 보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포 시리즈, 비포 선라이즈, 비포 미드나잇 뭐 등등으로 이어지는 그것들은 사실은 여기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영화들은 비포 시리즈만큼 유명해지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파리 편인 비포 선셋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작가가 된 에단 호크가 여자와 줄리 델피와 또 만나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결론은 3주 만에 촬영한 저예산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상실을 넘어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할 용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영화의 기본적인 골간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잘 구축하고 있는 영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상처를 껴안고 또다시 사랑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을 위한 동화. 누구나 다 상실감을 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상실이라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항상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흔히 상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래 노르웨이의 숲이지만 한국에서 상실의 시대로 번역된 책의 내용도 소설의 내용도 동일하게 상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의 문제인 거. 그게 사실은 이 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상실을 갖고 있지만 상실을 난 극복하지 못했어. 극복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되면 상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성숙이에요. 상실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보단 내가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영화의 남녀 관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꽤나 성숙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영화는 줄거리가 아니라 사실 줄거리는 별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히 분석을 했죠. 분위기로 기억되는 최초의 모던한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업적이냐 예술적이냐 초기에 나왔을 땐 당연히 비판을 하죠. 저 무슨 내용도 없는 뻔한 얘기를 가지고 라고 했지만 계속 시간이 흘러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하는 지점들이 있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늘 열심히 떠들어 보았습니다. 길게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